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번째 강좌로 건축 설계 중에 실시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설계 과정은 설계 단계는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설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3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제 6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사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건축주가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시설계 과정은 이제 거의 확정된 안 가지고 시설계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건축 설계 사무소 직원들과 그 다음에 구조, 토목, 전기, 설비라든 그런 전문업체 직원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설계에 대해서, 이 실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설계에서 확정된 안으로 작성하는 설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실설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설계 단계에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야별 전문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다음에 토목, 조경, 환경,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건물에 관한 이 분야마다의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나 조경, 환경과는 별도의 전문가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건축에서 하게 될 정도로 간단한 건데, 예를 들자면 토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지하가 한 4, 5층쯤 내려가 가지고 흙막이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건 토목 전문가들이 따로 설계를 해야 되는 일이죠. 조경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정 조경 정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경 설계를 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에서 진행하고 있고, 환경은 예를 들면 정화조 같은 건데, 신도시내 건축되는 상가주택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죠. 그 지역에 이미 그 정화조 처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의 건물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화조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설계를 하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건축 설계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설계는 물론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각 분야마다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책임은 건축이 하고 있는 거고, 건축이 모든 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계는 또 굳이 구분하자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별 수 없이 단계가 필요한데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이를 설명해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설계자, 건축사가 주도하에 모든 도면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그걸 굳이 말하면 토탈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탈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이 구조, 기계, 전기, 소방이 각각의 별도의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한 건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한다 한다면 전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건축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명이 식탁 위에 있는 조명이 식탁에 정확히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저 기계나 전기 이런 사람들에게 도면을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된 이런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자, 설계 과정은 자, 기본 계획 과정에서 출발해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많은 안을 만들어서 이 안까지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확정안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건축에서 이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본 도면,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기본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도면을 구조나 전기 설비에게 건너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나 이 기본 계획이나 기본 설계의 과정에서 도면은 사실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벽체도 간단하게 이렇게 벽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굳이 도면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옹벽이 있고, 외부에 단열재가 있고, 뭐 외부 마감재가 있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더 창호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치수도 여기서는 중심선만, 물론 여기서 중심선으로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이 기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된 도면을 이제 제대로 된 건축 허가나 시공을 위한 도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 기둥의 어떤 위치라든지, 특히 여기에서 자, 설계자가 주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조의 경우에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 위치와 치수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둥의 치수라든지 어떤 보의, 자, 이제 실설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의 크기나 높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건축에서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저 어떤 기본 도면만 던져주고 구조 계산하는 사람한테, 구조 전문가에게 구조 계산 해달라 하면은, 아마 제가 예전에 설계와 시공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물론 멋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나오는 대로 그래도 설계에서 보가 보 높이가 높아진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 시간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1층은 오픈된 공간이고 2, 3, 4층은 각 실이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라멘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건 벽식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한 건물에 복합된 구조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의 2, 3, 4층의 하중을 이 스라브 또는 이 보가 다 힘을 받아서 이 기둥에 전달하고 기초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일반 높은 빌딩 같은 경우에, 사무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2, 3, 4층이 주택처럼 이렇게 실이 많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층과 같이 기둥과 보 슬라브, 2층도 기둥과 보 슬라브 형식의,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라멘 구조인 것인데, 상가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없는 구조 설계자라든지 또는 건축에서 그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으면, 구조는 나름대로 여기 있는 하중을 모두 다 이 보에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보가 아주 높아져 버려 가지고 이 1층 상가 층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층고 높인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축 설계자가 관심을 가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거나 또 구조에게 아무런 어떤 의사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설비나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도 냉난방 방식이라든지 어떤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의 위치, 물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건축주의 의견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조에서 물론 그 건축이 주도한다라고 해서 기둥의 크기나 보호 크기, 보호 위치를 물론 건축 멋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구조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설비는 설비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축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건축은 토탈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말 쓸모 있고 또 기능적인 그런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모든 전문 분야가 그 건물을 위해서 그 건물의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것은 건축 설계자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뭐 가구라든지 창, 뭐 석공사 같은 뭐 이런 특수한 공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기계, 전기, 설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축 설계자가 창도 시스템 창으로 할 것인지 PVC 창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 거고, 석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돌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그저 뭐 제멋대로 붙일 게 아니라 좀 어떤 의도가 있게, 설계자 의도가 있게 좀 붙이도록 그렇게 좀 리드해 나가고 주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분야들이 이제 1단계로 도면을 작성하고, 또 각종 계산서, 구조 계산서라든지 각종 용량 산출서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는 단계가 1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요 도면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축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건축 허가가 말고 건축 허가를 제출하기 위한 도면을 그리는 설계 기간, 1단계 설계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럼 건축 허가 도서, 그러니까 허가만을 위한 도면 정도는 아마 이러한 기본적인 도면을 작성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각 분야마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도면을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축 허가 나는 기간은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이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단계는 디테일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단계 도면이 어느 정도 돼서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가 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설계자들은 디테일한 도면을 또 보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상세도라든지, 예를 들자면 도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건축에 관한 도면. 이게 건축에 관한 도면은 이게 건축 허가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 개요, 그 다음에 각층 배치도, 그 다음에 각층 평면도, 그 다음에 면적 산출표가 또 있습니다. 각 층의 면적을 일일이 다 산출해야 되고, 특히 이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산식들을 전부 다 작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면적표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다락에 관한 가중 평균한 높이를 1.8m 이하로 맞추는, 뭐 여기
이 경우는 1.76으로 좀 맞췄다는 얘기인데, 건축법규에 의해서 다락은 가중평균한 높이가 1.8m 이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산식인데, 이게 지금 지붕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산식 또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붕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경사지붕이 아니고 어떤 뻐꾸기 창도 있기도 하고 뭐 경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그 최적 단면 최적을 정하고 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우오수 계획도, 그다음에 조경. 이거는 준공용 조경이기 때문에, 조경은 이제 각 시도 조례에 의해서 대지 면적에, 여기는 의왕인데 의왕시 같은 건축 조례에 의해서 대지 면적의 5%, 대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뭐 어떤 경우는 뭐 10%, 어떤 경우는 3%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 조경 면적은 또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경 면적에 관한 설계, 주차 계획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면도, 단면도, 또 창호도, 창호에 관한 또 리스트죠. 어떤 실내 마감. 그런데 이제 상세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집에 뭐 거실에 뭐 판넬 레이팅에 데코 타일 깐다 한다면 이것이 도면에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돌 시스템을 하고 강마루를 붙이든지 데코 타일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디테일들이, 이런 상세도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또는 어떤 이런 성능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어떤 관계, 또는 어떤 매눌 관계, 어떤 포장 관계. 자, 대체로 여기까지 도면이 아마 기본적인 도면이라고 볼 수, 이제 허가를 위한 도면이라고 볼 수 있고, 건축 허가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건축 도면만 들어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전기, 설비, 통신, 이런 도면들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게 건축 도면이고, 상세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어떤 외벽에 대한 상세, 또는 계단실, 또는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또 어떤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도면들을 이제 허가 도면 때는 디테일한 도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면만 해서 허가를 제출하고 2단계로 해서 이런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죠. 3단계는 허가 과정에서 이제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계자와 건축 허가권자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또 자기네 내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허가 과정에서 많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또 반영해서 3단계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방서라든지 각종 설계 도서도 또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된 도면을 대략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건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이 도면에서는 뭐 시방서를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대략적으로, 자, 도면은 말이죠, 가장 좋은 도면은 어떤 도면이냐면, 도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림으로 다 표시한 것이 설계 도면인 것이죠. 여기에는 뭐 단열재에 관한 사항도 다 있고, 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면이 좀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가급적이면 한 도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도면 따로 있고 시방서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저기 또 일하는데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방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내역서 작성과
어떤 물량 산출 관계 설명할 때 따로 시방서를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시방서를 요약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좀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총칙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각 공종별로 창호공사는 어떻게, 단열공사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도면으로 좀 요약을 해놓은 것이 이 시방서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각 도면에서 이 도면마다 이 주기를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도면에서 여기에서 표시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좀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하고 감독자 입회와의 담수 실험을 하여서 방수를 확인한 후 타일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든지, 모든 마감재료는 샘플 제시 후 승인을 시공한다든지, 모든 문 콘크리트는 와이어 메쉬를 삽입해 시공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이 도면에 표시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각 도면마다 평면에서는 평면대로, 단면이나 인면에서는 인면대로, 또 단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단열재 관계라든지, 여기에서 단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모든 석공사는 샘플을 제시한 후에 샵 드로잉을 작성한 후 설계자와 건축주 협의를 거쳐 시공해야 된다든지, 모든 컨스트럭션 조인트에는 PVC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도로 이 각 도면에 명기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조적인 도면들, 구조 도면에서도 어떤 티피컬하게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도면들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도면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것이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의 건축 구조, 이거는 구조, 이거는 건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계입니다. 기계, 냉난방 또는 이제 우오수 관계. 다음에 이제 전기, 전등이라든지 전열, 이런 전기에 관한 도면, 소방에 관한 도면, 통신, 이런 도면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 디테일한 도면을 작성하면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반영한 그 도면이 3단계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면이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 확정된 도면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하고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방서와 함께 건축 허가 시방서 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럼 도면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의 작성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도면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좀 찾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 물량 산출을 해보면 가장 빨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면 저런 도면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단면도의 이 어떤 보호의 크기에 이 단면 이 보호에 따른 철근 양 또는 콘크리트 양, 그 부집 양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단면도도 봐야 되고 이 평면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도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이 물량 산출을 하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시공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공 과정까지는 이제 아직도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물량 산출을 해보면 알기 때문에 이때 물량 산출을 하면서 드러난 또 문제점들이 있는 도면들은 또 한 번 4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확정한 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실설계의 모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는 설계사무소와 또는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전문업체 간의 협조를 이루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도 예를 들면 스위치라든지 조명 이런 의견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자가 주도한다 하지만, 건축주가 특별히 어떤 의도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어떤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축주도 그런 의견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의견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이 시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온 도면이 아까 설명드린 건축, 구조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마다 도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자 이제 설계 도서의 질과 양, 그리고 설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참 이게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건축주를 만나보다 보니까 설계 도면에 관한 의견들을 많이 뭐 이런저런 데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설계 도면을 몇 장까지 그리느냐, 몇 장까지 작성해 주느냐, 이렇게까지 뭐 확인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설계 도면의 한계, 양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도면의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배치도에는 뭐 어떤 것이 표현이 돼야 된다, 또 평면들은 어떤 것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이고, 과연 어디까지 설계 도면을 작성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참 이거는 제가 평생 건축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도 해보고 있지만, 이놈의 질과 양 한계는 참 뭐 단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해외에서도, 제가 외국에서도 제가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설계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계 도면의 종류를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외국에 비해서는 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설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투시도를 그려주느냐 안 그려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참 설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물론 이거는 사실 보면은 설계자의 어떤 전문가의 양심, 전문가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설계 도면은 친절해야 된다, 디테일해야 되지만 상세하게 작성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 악유가 발생하지 않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래 설계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면에서 표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이 말로, 글로라도 표현해주고,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시방서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시방서가 또 거의 책 한 권 정도 나오는, 각 공정별로 얘기를 해. 시공 방법, 자재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다 대해서 설명하기로 말하면, 건물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 몇 권의 책으로 작성되는 것이 시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도서는 어떻게 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은 몇 장 정도 해야 된다, 또 설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과
법에 좀 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설계 계약, 그 다음에 설계자는 건축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철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건축주에게 도면을 납품하는데, 이 납품하는 것은 이건 건축 계약서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건축 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건축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계약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건물에 맞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설계도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죠. 자, 설계도서 작성에 대해서도 여기 건축법 19조 2항 규정에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설계자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3부 제출하여 가be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그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러한 설계도서는 도면으로도 드리지만 자기 디스켓, 광 디스크, 마이크로 필름, 이게 이제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로 제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수록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다시 말하면 CAD 도면이나 한글 원본 도면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PDF라든지 JPG 파일로 만들어서 이 도면이 임의로 수정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걸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우고 뭐 다른 걸로 만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수정해서 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종종 보면 이것이 견적용 도면으로도 이제 제공되기도 하고, 또 건축주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사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니까 도면이 최초에 설계자가 제출한 도면하고 달라가지고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이 규정에 수록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 납품할 때 도면과 함께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된 PDF 파일로 납품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점에 있어서 아마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좀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설계도서의 질과 양,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설계도서의 종류는 좀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설계도면의 종류는 뭐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도면, 기본설계도면, 계약도면, 제작도면, 준공도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외국에 근무할 때, 외국에서 이제 설계하고 근무할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했던 거를 제가 참고로 해서 이거를 좀 구분해 놓은 건데, 여기서부터 계획도면, 기본설계도면은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면들이 이제 계획도면입니다. 기본 계획 과정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이제 크기하고 치수 뭐 이런 정도 나와 있는 정도, 뭐 어디가 계단실이고 화장실이 어떻고 뭐 이런 정도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계획 과정이나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면이 계획 도면에 속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허가나 시공에 맞게 디테일하게 좀 더 표현한 도면이 이 도면이고, 이놈으로 해서 작성된 실설계 도면, 이 실설계 도면,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계약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컨트랙트 드로잉이라고 얘기하죠. 계약 도면.
근데 제작 도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샵 드로잉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워킹 드로잉이라는 또 이런 용어도 쓰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쓰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컨트랙터 드로잉, 계약 도면에서 더 표시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떤 경우 보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간단한 건물이고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 뭐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도면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철근, 배근도 간단하게 표시해서는 이 작업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철근들이 도면에 이렇게 표현되지만 철근 작업하는 걸 보면 이런 철근들은 가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철근들을 다 후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현장에서 뭐 철근을 잘라 가지고 뭐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이 제작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샵 드로잉이라든지 워킹 드로잉은 제작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 제작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마 우리 상가주택에서 얘기한다 한다면 뭐 그 정도까지 복잡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근데 상가주택에서도 돌 같은 경우, 돌을 붙이는 경우, 제가 예전에 저희가 판교에서 했던 그 주택에 관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돌을 붙인다 라고 하면 이런 것에 관한 거는 설계자가 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도면이 바로 이런 도면인 것입니다. 자, 돌을 뭐 이렇게 세로로 뭐 이런 크기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것을 이놈이라는 디테일한 도면은 이렇게, 자, 이 폭은 40 이런 치수로 이렇게 잘라서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면들을,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좀 샵 드로잉 정도, 워킹 드로잉 정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도면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죠. 설계자 의도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또는 창호 같은 경우에, 이런 창이 있는 경우에, 아까 그 건물에서 나온 건데, 이런 창, 이게 시스템 창호지만 이 창의 이 문틀, 창틀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어떤 치수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런 도면이 없이 아마 창호 제작하는 사람들은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건축 설계자가 작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게 창호 전문 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이죠. 이런 거라든지 엘리베이터 디테일하든 뭐 그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샵 드로잉 또는 워킹 드로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시공자나 전문 업체에서 작성하는 도면인 것입니다. 이 계약 도면을 근거로 해서. 다음으로 준공 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s built draw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도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공사가 설계 변경 없이 끝나는 건물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계약 도면대로 공사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일어나는데, 그 변경된 도면이 반영된 도면, 그거를 준공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면은 사실 나중에 건축주가 이 도면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도면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 건물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또는 어떤 뭐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도면이 있어야지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공 도면은
건축주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공도면 누가 그리는 것인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공자 책임입니다. 시공자가 중공도면은 설계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좀 더 표현하기로 말하면 어떤 배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전기 배관이라든지 위생 배관 이런 것이 변경, 이 도면대로 되지 않았다 한다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과연 이 상가주택을 하는 시공자들이 그런 정도까지 관리해 줄지, 또 명확한 거는 시공자가 설계를 할 능력이 거의 없죠. 물론 대규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부서가 따로 있어서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회사도 있지만, 상가주택을 짓는 시공자가 설계 직원을 보유한 시공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수 없이 이런 도면도 설계자가 설계 변경과 함께 그려주는 도면을 아마 상가주택에서는 준공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디자인 빌더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설계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준공 도면이나 이런 샵 드로잉이나 워킹 드로잉, 물론 이 샵 드로잉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드린다 한다면, 창호나 돌 같은 도면에서 주로 이제 이런 샵 드로잉을 주로 많이 그리는데, 이런 설계자가 뭐 이런 식으로 붙이도록 얘기는 했지만, 이 도면에서 자 여기 이 부분은 뭐 자 이런 식으로 붙여라라고 했지만,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설계 도면 치수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사하다 보면 약간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골조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5m라 한다면, 시공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정밀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창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공사나 창호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끝나고 나면 실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 도면 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공 편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계처럼 정확하게 5m를 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측을 한 후에 그 실측한 도면을 가지고 이 컨셉에 맞게 돌 나누기 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샵 드로잉인 것이죠. 그놈을 가지고 돌을 돌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거고, 현장에서는 그것에 맞게 또 자르고 다듬어서 현장에 작업을 하는 거고,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 골조공사에서 창호 크기를 만들어 놨지만 그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창호 크기가 예를 들자면, 자 PW6가 이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PW6 창 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PW6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이 폭이 1500, 높이는 60cm, 이 바닥에서 1m 35cm 위에 이렇게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창에 대한 어떤 사양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 1500 만약에 창호 업체가 현장에 와서 실측도 해보지도 않고, 여기 예를 들면 3층이라 4층에 뭐 3층에 이 창을 뭐 제작을 하는데 현장에 와서 재보지도 않고 그냥 제작했다, 그럼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창호업체에서는 이 오프닝, 이 개구부 치수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재서 이 도면하고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이게 1500으로 됐지만 뭐 1500 뭐 1cm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샵 드로잉이 그런 걸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작 도면이나 준공 도면 이런 것들은 좀 하여튼 시공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공자가, 특히 준공 도면은 건축주가 이 도면을 보관해야 된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면은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참 디자인 빌더가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보완, 이런 도면을 작성하는데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는 이런 도면과 그다음 각종 계산서, 구조 계산서라든지 용량 계산서, 뭐 이런 계산서, 그다음에 시방서, 그다음에 물량 산출서, 내역서, 이런 것들을 설계 도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설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와 시공과의 관계를 제가 강의할 때, 그 7강 때 제가 강의했는데, 설계는 건축허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그냥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설계 감리.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설계 변경이 없는 건물은 없다. 건축주의 어떤 의견이 변했다든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또 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이 설계 변경을 부분이 전부 다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변경 도서를 또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준공도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디자인 빌더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실설계에 대해서, 도면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가주택 건축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부탁하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